네, 반갑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15분 강의라 그래서 마치 그 속성 학원 강사가 된 느낌입니다만, 여러분들께 오늘 15분 동안 국내에서 벌어지는 영화제들 또 해외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영화제들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복잡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동진이고요. 지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와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마도 영화 기자로 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요. 한때 기자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영화제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곧 저희 영화제가 시작이 돼서 마침 이 강의가 너무 잘 됐다 싶어서 아주 기쁜 마음에 나왔습니다. 자, 영화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화제 일반적인 얘기들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같이 얘기를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제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세계 최초의 영화제는 어디일까? 어디서부터 영화제가 시작됐을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 리노 섬입니다. 베니스가 아니고요. 제가 여기를 보여드린 이유는 베니스 영화제가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니스 영화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베니스 영화제는 베니스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베니스 영화제는 리노 섬에서 열립니다. 베니스가 있고 리노가 그 바다를 끼고 있는데요. 섬에서 열리는 것이 베니스 영화제죠. 자, 베니스 국제영화제 외에도 유럽에는 굉장히 그 영화제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세계 빅3 영화제,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베니스 영화제 외에도 칸 영화제가 있죠. 이 칸 영화제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영화제입니다. 63회가 됐고요. 1946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역시 연영이 굉장히 오래된 영화제에 꼽힙니다. 그리고 칸 영화제라고 하면 영화적 순혈성을 가장 잘 지키는 영화제다. 그래서 가장 고색 창연하고 예술 지상주의적인 영화들이 많이 걸리는 영화제여서 해외 영화인들 하면 칸 영화제를 가장 가고 싶어하는 영화제라고 이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화제가 독일에서 열리는 베를린 영화제죠. 베를린 영화제도 지금 오래됐습니다. 61회가 됐고요. 베를린 하면 굉장히 정치적 도시로 읽히시죠. 특히 이제 동서로 갈려서 우리처럼 이념적 분쟁이 있었던 그런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를린 영화제는 가장 정치적 지향성이 가장 뚜렷했던 그런 영화제로 손꼽히기도 하고 젊은 감독들의 새로운 영화들이 많이 걸리는 영화제로도 손꼽힙니다. 세계 빅3 영화제 하면 그럼 칸, 베를린, 아까 보여드렸던 베니스 영화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요새 빅3 영화제가 바뀌었습니다. 베니스 영화제가 아니고 토론토 영화제가 꼽힙니다. 캐나다 토론토 영화제가 3대 영화제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캐나다 토론토 영화제가 베니스 영화제와 비슷한 시기에 열리고 굉장히 매머드한 영화제입니다. 320편 내지는 330편 정도의 영화가 걸려서 가장 많은 작품 편수가 걸리는 영화제로 손꼽히고 있고요. 북미 대륙의 모든 영화가 토론토 영화제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빅3 영화제가 요새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그리고 토론토 영화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세계에는 이런 영화제가 있고 국내에는 어떤 영화제가 있을까요? 국내는 흔히들 6대 영화제로 분류를 하는데요. 6대 영화제로 분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영화제, 부천영화제, 전주영화제, 그리고 제천영화제, 청소년영화제, 여성영화제가 있습니다. 6대 영화제로 굳이 분류하는 이유는 이 6대 영화제가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국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이 6대 영화제를 영화제의 성장 동력의 지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 영화제에는 다양한 영화들이 있는데요. DMZ 영화제가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 영화제에 꼽힙니다.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인데 다큐멘터리만 상영한 영화제죠. 일본에는 이런 다큐멘터리 전문 영화제가 있었습니다. 야마가타 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있었는데 야마가타 영화제가 지금 폐지됐어요. 그래서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아시아권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제로서 가장 주목받고 부각되는 그런 영화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대종상 영화제가 영화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대종상 영화제는 사실은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시상식 제도였었죠. 그러다가 영화제로 탈바꿈한 영화제입니다. 연역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우리가 본격적인 영화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있죠. 오히려 시상식에 대한 느낌이 더 강해서 대종상 영화제는
아까 말씀드린 부산 등등의 영화제와 좀 다른 영역권에 있는 영화제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상 시상식 제도 혹은 영화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DMZ 영화제 외에도 뭐 서울 환경영화제, 인권영화제, 뭐 인디포럼, 서울 국제노동영화제, 뭐 서울 독립영화제 등등 국내에서 열린 영화제가 한 40여 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대 영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제가 치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대목은 영화제가 다 똑같은 것 같다. 뭐 이 영화제가 저 영화제 같고 뭐 그 특색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참 변명할 게 많습니다. 부산 영화제 아까 6대 영화제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부산에서 여성 영화제까지 이르는 그 6대 영화제, 6개 영화제는 굉장히 그 성격의 차별이 많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사실은 벤치마킹을 한 그런 영화제는 로테르담 영화제, 유럽에 있는 로테르담 영화제와 캐나다의 토론토 영화제입니다. 영화제는요, 그 기능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쪽의 영화제는 컴피티션이 있고요. 한쪽의 영화제는 페스티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칸 영화제나 베를린 영화제나 베니스 영화제는 컴피티션이죠. 경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제고 경쟁작을 중심으로 해서 비경쟁 부분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부산 영화제나 그 토론토 영화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과 마찬가지로 축제입니다. 백화점식의 영화를 굉장히 많이 편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제를 한 10일 동안 하는데 걸리는 영화가 300편이 넘어요. 300편 절대 다 못 보죠. 영화제 그 기간 내 열흘 동안 하루에 3편씩 본다고 해도 30편밖에 못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에 오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선택을 드릴 수 있도록 가장 많은 영화들을 백화점식으로 편성하는 영화제입니다. 이래서 그 페스티벌인 거죠. 부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7월에 열린 가장 최근에 열린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장르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영화제 하면 실험성이 강하고 예술성이 강한 영화들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스페인의 산세바스찬 영화제, 시체스 영화제 등등과 함께 장르 영화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가장 친숙한 영화제. SF, 공포, 멜로 영화, 전쟁 영화, 흔히도 우리가 상업 영화권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약간은 더 진보적인 그리고 색깔을 더 독특해진 그런 영화들이 걸리는 것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입니다. 부산하고 굉장히 다르죠. 전주도 다릅니다. 전주는 이른바 디지털 영화제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영화를 만드는 데 쓰여진 장비의 기재가 35mm 필름보다는 디지털 카메라가 많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많다는 것은 보다 저예산으로 찍혀진 영화가 많다는 것이고 경량화되어 있는 조직으로 찍혀진 영화가 많다는 것이어서 그 전지영화제는 굉장히 진보적인 영화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영화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돈을 갖지 않고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든 그런 작품들이 전지영화제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국내 6대 영화제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영화제라고 하면 굳이 얘기한다면 전지영화제를 꼽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차별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말씀드린 대로 음악영화제입니다. 음악과 영화가 결합되어 있는 하지만 음악과 영화가 단순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변증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음악영화라고 한 큰 틀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는 영화들을 다 모은 것이 저희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제가 대체 다른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 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영화제가 필요한 이유 시간이 없네요.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이 갈 줄 몰랐습니다만 상업 영화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5월부터 8월까지 극장에서 가시면 트랜스포머 3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랜스포머 3나 쿵푸 팬더나 엑스맨을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이 다른 극장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국 스크린 수가 2,000여 개에 불과한데 트랜스포머가 처음 걸렸을 때 1,200개 정도의 스크린 수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 전체 수의 60%를 한 영화가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 8월까지는 극장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영화, 좀 더 다른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영화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제가
상업 영화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화제가 존재하는 그런 가치 중에 하나죠. 유일한 가치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영화제가 문화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새로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상업 영화가 만들어지는 기반에서는 쉽게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화제를 통해서 지원받는 많은 젊은 영화인들이 새로운 영화를 만들면서 새로운 콘텐츠 역량을 강화시킨다. 이런 측면들이 영화제가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지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으로써 문화 강국으로서 이미지를 고양시키게 되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가치가 상승된다. 영화제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2, 300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국의 문화상품의 해외 진출 통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목록 중에 하나인데요. 해외 영화제를 통해서 많은 그 필름 바이어들 또 프로듀서들이 다 영화제를 통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영화제가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 텔레비전 드라마 또는 그것과 관련된 많은 그 영상 그 상품들을 해외의 어떤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것을 그 진출시킬 수 있는 파이프라인으로서 영화제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영화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네. 왜 영화제를 알면 세상이 보일까요? 자, 제가 이번에 칸느를 갔었는데요. 칸느의 공식 포스터입니다. 페이 더너웨이가 굉장히 아름다운 자태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게 페이 더너웨이의 1970년 모습인데요. 제리 셰츠버그 감독이 만든 People of the Downfall Child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모습입니다. 왜 페이 더너웨이 1970년 모습을 칸느 영화제가 공식 포스터로 삼았을까요?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 1970년의 저 영화를 칸느가 이번에 디지털 영화로 복원해서 상영했다는 모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페이 더너웨이의 1970년도의 저 우아한 자태처럼 칸느 영화제도 영화제로서의 순수성과 우아함과 그 미적 가치와 그리고 순혈주의적 가치를 계속해서 지향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저런 포스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터 한 장에만 해도 영화제가 표방하고 있는 그 가치 지향성이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칸느 영화제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가? 왜 영화의 어떤 순수함을 다시 한번 복원시키려고 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영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또 세상과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영화제를 가서 공식 포스터 한 장만 보더라도 그 생각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세상의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영화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는 그런 명제를 제가 내세우게 된 겁니다. 자, 부산국제영화제를 아시아 영화의 창이라고 부르는 이유 이런 겁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영화는 유럽에서 혹은 북미 대륙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 미학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 그리고 그 영화 미학을 만들어내는 작가들의 기본 대열이 아시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작가들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작가들 박찬욱, 김기덕 등등 이창동 등등의 작가들이 유럽에서 북미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아시아 영화의 창, 그 유럽의 영화 비평가들이나 미국의 영화 작가들이 아시아를 들여다보면 새로운 세계 영화 미학 또 세계 영화 이론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부산영화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아시아 영화의 창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제를 경험하시는 것이 한 번쯤 경험하신 것이 영화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시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백문의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여기에 적용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부산을 포함해서 저희 제천국제영화제도 많이 참석하신 분들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화제를 한번 오셔서 새로운 영화를 경험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경험하시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의 폭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15분 넘었습니다만 더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영화제를 통해서 많은 그 새로운 어떤 사람과 또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감동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